안녕하세요. 스웨이드맥스 2019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스웨이드맥스의 2019 버전이죠. 2019 버전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 co.kr에 접속을 하시고요. 하단에 보면은 오토데스크 스웨이드맥스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가격대가 나오는데요. 이 가격은 월별 20만 9,888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3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월별, 연별, 3년별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시- 멤버십 혜택이라고 해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시스템 요구 사항에 가시면요. 오토데스크 스웨이드맥스 2019 소프트웨어는 64비트 운영체제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32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신다면 아주 낮은 버전의 맥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 버전 이하의 버전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 이상 버전에서는 64비트 운영체제를 통해서 맥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체제는 윈도우 7, 8, 8.1, 윈도우 10, 프로페셔널 운영체제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브라우저는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또는 익스플로러 11 버전이 되겠죠.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크롬과 파이어폭스도 지원이 됩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CPU인데요. 역시 운영체제가 64비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CPU도 64비트용 64비트가 지원되는 CPU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텔 CPU 또는 AMD 그리고 다중코어 프로세서라는 것은 코어가 싱글이 있고 그다음에 멀티 코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어라는 것은 CPU 내부에 있는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싱글 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 코어가 있습니다. 다중 코어. 싱글 코어는 말 그대로 코어가 한 개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두뇌가 한 개라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아주 보급형 CPU를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 셀로론이라는 CPU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중 코어는 듀얼 코어하고 그다음에 쿼드 코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듀얼 코어는 코어가 두 개라는 얘기고요. 쿼드 코어는 코어가 네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코어 내부에도 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레드. 이 스레드라는 것은 CPU 내부에서 작업되는 작업 처리의 하나의 단위입니다. 작업 처리의 단위를 스레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듀얼 코어의 그 경우에는 이 스레드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쿼드 코어는 스레드가 8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어가 많을수록 그리고 스레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작업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작업 처리 속도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작업 처리 속도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스레드나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작업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즉 CPU가 연산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의 종류에 따라서 CPU의 코어 개수에 따라서 작업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코어는 이 영상 작업할 때, 특히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는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렌딩 작업에서는 뭐 100이라고 한다면요. 이 렌더링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 렌더링 할 때는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대략 한 40에서 한 50% 정도 성능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두 배 정도의 속도 차가 나기 때문에 좋은 CPU를 사용하는 것만큼 좋은 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은 그래픽 하드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픽 카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텔과 AMD라고 되어 있죠. CPU는 인텔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는 AMD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인텔은 보통 i7, i5, i3 이렇게 얘기하는데 i3은 셀러런 또는 뭐 보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i5가 듀얼코어입니다. 듀얼코어. 그다음에 i7이 쿼드코어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AMD는 요즘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라이젠이라는 CPU 때문입니다. 라이젠이라는 코드명을 갖고 있는 CPU 때문인데 이 라이젠이라는 CPU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이 코어가 들어가고요. 스레드로 지원이 됩니다. 즉 인텔과 라이젠을 비교를 했을 때 라이젠의 코어 개수와 스레드 개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도 저렴하죠. 그래서 라이젠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CPU를 구매를 하신다면은 라이젠을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성비라는 것은 가격 대 성능비라는 의미인데 라이젠이 현재로서는 CPU보다는 그러니까 인텔 CPU보다는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흔히들 VGA라고 얘기하죠. VGA 그래픽 카드라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는 크게 두 개의 회사로 어,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칩셋을 제조하는 회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AMD라는 회사 두 개의 회사의 칩셋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AMD는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는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는 AMD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픽 카드 내부에 들어가 있는 GPU 때문입니다. GPU. 이 GPU라는 말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픽 카드 내부에 들어가 있는 CPU입니다. 즉 그래픽 카드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러면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CPU는 컴퓨터 본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얘기하죠. 중앙 처리 장치. 이거는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고요. 그럼 GPU는 그래픽 카드 내부에 들어가는 두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흔히 요즘에 가상화폐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소수점 연산입니다. 부동소수점 연산. 이 부동소수점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GPU입니다. CPU가 부동소수점 연산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GPU 내부에서 부동소수점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GPU를 담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칩셋이 엔비디아냐 또는 AMD냐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맥스에서 사용되는 렌더러들, 뭐 대표적으로 멘탈레이라든지 또는 아이레이라든지 또는 아놀드 렌더러라든지 음, 아놀드 렌더러라든지 이러한 렌더들은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칩셋을 가장 손으로 합니다. 즉 이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V레이도 들어갑니다. V레이도 들어가는데 유감스럽게도 AMD와는 그다지 친하지가 못합니다.
친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 앞서 제가 가상화폐 얘기할 때 부동소점 연산을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소점 연산이 더 나은 게 바로 AMD입니다. AMD. AMD가 조금 더 낫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낸더러들이 엔비디아 칩셋에 더 유용하기 때문에,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GTX, GT, GS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GTX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GT나 GS는 GPU가 없습니다. 즉 보급형이라는 얘기죠. 보급형이기 때문에 디자인용으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하신다면은 GTX라는 명칭이 붙은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GTX 1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주를 이루고 있죠. 예를 들면 뭐 GTX 1080 Ti, GTX 1080, 그다음에 GTX 1070 Ti, GTX 1070, 그다음에 GTX 1060 Ti, GTX 1060, GTX 1050 Ti, GTX 1050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놓은 게 있는데 GTX 1030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이 더 좋습니다. 성능이 더 높은 거고요. 그러면 TI가 붙은 게 훨씬 더 성능은 더 높습니다. 가격도 훨씬 더 높고요. 아마 GTX 1080 Ti급이 거의 100만원 넘어갈 겁니다. 100만원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정도 겁니다. 요 정도. GTX 1060 Ti나 1060 또는 1050 Ti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컴퓨터를 맞추신다면 이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램은 최소 4GB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장이 8GB라고 되어 있죠. 이건 거짓말이고요. 최소가 8입니다. 최소 8. 램은 최소 8, 건장 16GB 이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디스크 공간은 6GB 여유 디스크 공간이 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최소 50% 여유분을 갖는 하드디스크 또는 SSD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120GB 정도의 SSD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용량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HDD 하드디스크를 하나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120GB 가지고 아무런 작업 못합니다. 특히 250이죠. 250GB짜리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량 가지고는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1TB, 2TB 이 정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뭐 2TB 해봐야 요즘에 한 7, 8만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50% 유효분이라는 거는 1TB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500GB죠. 500GB 정도의 여유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에는. 하드디스크에도 가상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요.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추얼 메모리라는 거는 이 하드디스크를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기법을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GB 이상의 여유 공간 또는 뭐 500GB도 사실 좀 많긴 한데 한 250이라고 하죠. 그냥 뭐 250GB 이상의 여유 공간을 항상 하드디스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하드웨어 기본 사양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 매cin토시는 맥스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 매cin토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죠. 그때는 어, 가상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가상화 프로그램. 가상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애플에서 가상으로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겁니다. 즉 윈도우즈 설치하는 거죠. 가상으로 윈도우즈를 설치해서 맥스도 설치 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가상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애플에서는 가장 무료 소프트웨어가 유료가 있죠. 무료로서 가장 유명한 게 부트캠프죠. 부트캠프. 이 부트캠프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 체제를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설치한 다음에 다시 맥스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럼 유료 프로그램에 가장 유명한 게 뭐 VM웨어 같은 거. 이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부트캠프는 좀 약간 불안정하죠. 불안정해서 잘 쓰지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분들이 많긴 한데 좀 불안정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료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좀 고가의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요. 단지 좀 구매하기가 버거운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자, 개요 부분에 보면은 어, 개요? 자, 이거보다는 기능으로 가야겠네요. 자,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몇 가지, 맥스 2019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거입니다. 인터랙티브. 사실 인터랙티브라는 기능은 맥스 2018, 맥스 2018.01의 1 버전, 그 다음에 02 버전, 03 버전, 04 버전, 그리고 맥스 2018 버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2018 01 버전부터 새롭게 도입된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액티브라는 것은 웹을 이용해서 일종의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가상현실, 즉, 어, 아니죠. VR이라고 얘기하죠. 버추얼 리리티라고 얘기하는 가상현실 제작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건축에서도 요즘에 VR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기능 자체가 막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오토데스크 회원 가입돼야 되고요. 멤버십이 가입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놀드는 맥스 2018 버전부터 새롭게 도입된 렌더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면 변환기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고요. 음,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오픈 세이딩 오픈 세이딩 랭귀지라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OS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OSL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맵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세이드라든지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맵들을 절차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랭귀지라는 건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공부하기엔 조금 버겁고요. 조금 중고급 이상 넘어가면은 이걸 한 번씩 공부를 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 분리라고 해서 셀프 분리 기능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맥스 2018 버전까지는 분리는 일반적으로 3D 오브젝트에 많이 적용을 했는데요. 이 맥스 2019 버전부터 셀프 불린이라고 해서 2D 오브젝트도 불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어, 맥스 2017 버전에 들어와 있는 이 불린과 아주 유사한 방식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차적 목재 텍스처라는 기능인데요. 기능도 하나 더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이걸 이름을 어드밴스드 우드라고 얘기하는가요? 이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맵에 하나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무료 체험판은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일 경우에는 3년 동안 뭐 대학교 재학하시는 분이나 좀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3년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3dmax를 3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이십니까? 물어보죠. 이걸 클릭하면은 3dmax에 회원 가입하시고요. 이 절차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시다 보면은 학생일 경우에는 3년 동안 정품과 동일하게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3dmax를 처음 실행하시면요. 자, 여기 웰컴 투 스크린이라는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웰컴 투 스크린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이 3dmax의 어떤 변경 사항이라든지 또는 기능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Create Amazing World in 3dmax, 뭐 3dmax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Welcome to 3dmax 이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Control the camera and viewport display 요걸 뜻하는 거죠. Perspective, Standard, Edge Piste 이거는 viewport label이라고 해서 viewport를 제어하는 방법, viewport를 어떤 식으로 볼지를 보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그러면 씬 익스플로러 이 부분입니다. 이 씬 익스플로러라는 거는 장면 탐색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장면 탐색기를 통해서 어떤 장면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관리를 좀 더 유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면은 sign in here 요겁니다. sign in here 요거는 오토데스크 계정에 로그인하는 겁니다. 그럼 select a workspace 이거는 workspace라는 기능은 이 3dmax의 작업 구조물 환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서 어떤 건축용으로 유용한 것인지 또는 모델링 할 때 전문 모델러로서의 작업이 유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패널 요걸 뜻하는 거죠. 이 커맨드 패널은 작업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을 실행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럼 time and navigation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요 부분. 이건 카메라라는 어, 줌 또는 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 화면을 조작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다음에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Navigating in the viewport, 마우스를 viewport에서 조작하는 방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센 라이브러리, 자선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는데 넘어가죠. SLMX 인터랙티브 이렇게 나오죠. 다운로드 해라. 자, 이분은 뭐 튜토리얼 같은 거를 한 번씩 보실 분은 한 번씩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One Minute Startup Review 클릭하면은 일종의 간단하게 1분 정도로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개요. 자, 닫아버리시고요. 자, 스위드맥스를 처음 실행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단위 설정입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클릭하시고요. 유니트 셋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니트 셋업이라는 거는 단위 설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클릭하시고요. 시스템 유닛 셋업과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스템 유닛 셋업 이 부분인데요. 클릭하시고요. 이게 처음 맥스를 실행하시는 분은 인치로 설정이 됐습니다. 1유닛은 1.0 인치로 되어 있는데 아시아 계열에서 밑에 계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죠. 미국, 유럽에서는 인치계 사용하고요. 또는 뭐 피트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밑에계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밑에계. 그리고 건축이나 기계 쪽에서는 밀리미터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작업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상황에 맞는 밀리미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래쪽에는 뭐 정밀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뭐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디스탄스 프롬 오리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값 isolation accordingly는 정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요거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요 부분만 기억하십시오. 1유닛은 1.0은 1.02 밀리미터다 이건데 요거는 그리드와도 이 바탕화면에 있는 네모난 칸칸들 있죠. 요걸 그리드라고 하는데 사실 요것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단 밀리미터로 세팅하십시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 부분이 요것도 미터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밀리미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쪽에 라이팅 유닛은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입니다. 아메리칸과 인터내셔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명 단위계도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으로 맞춰주시고요. 오케이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1인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걸 밀리미터로 하게 되면은 단위가 25.4 밀리미터가 되죠. 그러니까 미터로 하게 되면은 2.54 미터가 되고요. 여러분들 캐드에서 우리가 설계 작업할 때도 항상 기본 단위계인 밀리미터 상태에서 캐드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맥스로 불러와서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 단위계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1인치는 25.4mm이기 때문에 단위 자체에서 오차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에서 이 단위계 특히 시스템 유닛 셋업에서 1유닛은 밀리미터로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측 상단에 보면 워크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디폴트 상태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보면은 Alt 메뉴 앤 툴바라고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한 번씩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면은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메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죠. 보시다시피 뭐 상단에 있던 어떤 메뉴 기능들이 왼쪽으로 그리고 보지 못했던 기능들도 나타나고요. 또 우측에 또 조금씩 바뀌죠. 그럼 디자인 스탠다드, 디자인 표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CAD와 유사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이런 기능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잘 쓰지 않고요.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은 뭐 이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본인들이 이런 명령어들을 어차피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연습 삼아서 해보시는 것 좋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인스펙션, 뭐 베이직 모델링, 기본 모델링 방식, 재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 커맨드 패널에 다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 툴바 모듈라 바뀐 거네요. 그 다음에 모듈라 미니 이걸 작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매니지 워커스페이스라는 거는 이 작업 환경, 이 구조물 자체를 사용자에 맞게끔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디폴트 상태에서 작업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